자, 교재 1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공연도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시공연도를 표현할 때 작업의 용이성이라고 간단하게 하지만 사실은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으면서 작업이 용이해야 시공연도가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재료 분리가 생기면서 작업이 용이하면 시공연도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이제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시공의 용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콘크리트가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질이 고른 콘크리트가 거푸집의 구석까지 빈틈없이 채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는 붓기 쉽고 각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적당한 물기와 점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 묽은 정도를 시공연도 가로 열고 영어로 워커빌리티라 한다라고 돼 있죠. 이미 다 됐던 거고 측정하는 방법은 슬럼프 테스트가 대표적이다 이거죠.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측정하는 방법은. 슬럼프 테스트 이미 얘기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윗지름이 10cm, 미리로 하면 100mm죠. 밑지름은 20cm, 높이는 30cm, 그죠? 3분의 1채 그렇게 다 똑같은 얘기 해놓은 거다.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맨 위에 표준 슬럼프 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철근 콘크리트일 때하고 묵은 콘크리트 두 가지가 있죠. 도표에 보면. 다 알면 좋겠지만 철근 콘크리트만 우린 눈여겨볼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일반적인 경우에 슬럼프 값이 80에서 180입니다. 센치라면 8cm에서 18cm라 이거죠.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좀 볼래요? 슬럼프 값은 이 높이가 30cm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재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8cm에서 18cm, 미리라면 80에서 180mm다 이런 얘기죠. 그 아래 단면이 큰 경우, 단면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기둥이 굵든지 보가 더 굵든지 이런 거, 그죠? 일 경우에는 60에서 150mm 한다는 거야. 이거 하나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아래 그림들 다 얘기돼 있고 맨 아래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게 나옵니다. 시공연도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거 보나마나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맞는 내용이야. 물도 영향 주죠. 기억해 보면 단위 수량 영향 주잖아요.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시공연도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콘크리트 반죽률이 커진다. 이해될 거야.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가 많아질수록 시공연도가 증가한다. 여기 좀 볼래요? 비빔밥을 비비는데 건더기가 많으면 잘 안 비벼지죠. 건더기가 없으면 잘 비벼지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디귿의 시멘트 성질, 시멘트의 종류, 분말도, 풍화의 정도 등이 영향을 준다. 풍화라는 건 시멘트 풍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었어요. 시멘트가 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멘트 포대가. 한 포가 원래는 40kg이 한 포대야. 근데 요즘은 20kg짜리 나오고 10kg짜리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멘트가 물을 집어넣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물을 넣지도 않았는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있으니까 그 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서 어설프게 굳어버린 걸 우리가 시멘트 풍화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시멘트 풍화가 생기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강도가 3분의 1 확 떨어지니까. 이제 마저 질문 볼 겁니다. 시멘트 성질에 시멘트의 종류, 분말도, 풍화의 정도 등이 영향을 준다.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는 시공연도가 좋아지고 왜? 분말도가 높다는 게 입자가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풍화한 시멘트는 시공연도를 현저히 악화시킨다. 어설프게 굳어버린 거니까 시공연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아래 네모 박스 안에 시멘트 분말도가 높을수록이라는 게 나와 있죠. 시멘트 분말도가 높다는 얘기는 시멘트 입자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에 미립분이 증가한다. 당연한 거죠. 수하열도 증가하고 응결경화도 촉진되고 초기 강도가 증가하고 자기 수축과 건조 수축이 증가한다. 여기 좀 볼래요? 건조 수축은 아까 얘기된 거죠. 맞습니까? 논바닥이 가물면 쩍쩍 갈라진다. 물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양 또는 양생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균열이 안 생기면서 양생을 하려면 수분 양생이라는 거야. 물을 쫙 깔아 놓으면
증발해내지 않는다는 거지. 균열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야.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건조 수축은 있는데 자기 수축이라는 게 있죠. 여기 좀 볼래요? 시멘트 자체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걸 이거 자기 수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보통 기술사 시험에 이런 자기 수축에 관해서 뭐 기술화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 보기에 한번 이게 등장을 했다. 자기 수축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 아래 점성 증가. 점성이 달라붙는 성질이죠. 다른 말하면 접착성 이런 거죠. 블리딩이 감소되고.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해요. 시멘트 입자가 작은데 어떻게 블리딩이 감소되냐. 여기 좀 볼래요? 여기다 표현해 보면, 만약에 골재가 크면 골재 사이에 빈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물이 잘 올라올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블리딩이. 근데 입자가 작다라고 생각해봐. 작으면 그만큼 빈틈이 적어지죠. 블리딩이 잘 안 생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수밀성도 증가하죠. 당연히 빈틈이 줄어드는 거죠. 혹시라도 나는 좀 늦게 와서 못 들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체크해야 돼. 옆에 자기만의 체크를 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해야 된다. 쉬는 시간에 사무실 들어오시더서 물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페이지. 교수님이 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들어와서 물어봐라. 제가 소파에 앉아서 쉬기도 하지만 핸드폰 보고 무슨 연락 온 거 없나, 질문 들어온 거 없나 이런 거 확인해요. 특별한 거 안 하니까 와서 질문해도 된다. 이제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에 보면 골재 입도 및 입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볼까요? 골재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걸쳐 적당한 비율로 혼입돼야 된다. 먼저 시간에 실정률이라는 거 했었죠. 무조건 모른다는 눈빛을 던져주면 좋아. 여기 좀 볼래요? 이게 콘크리트를 쳤는데요. 골재들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 전체 콘크리트가 100%라고 했을 때 골재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실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재가 차지하는 비율. 골재와 골재 사이 빈틈이 있겠죠. 그 빈틈을 공극률이라고 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00%가 되는 거야. 근데 실적률이 높아진다. 그럼 빈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공극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실적률이 높아지면 무거워지는 거죠. 무거워지면 강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실적률이 작아지면 공극률이 커지죠. 콘크리트 강도는 약해지겠죠. 맞아요? 그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입도가 좋다, 나쁘다. 예를 들어 굵은 골재와 골재 사이에 장골재를 이렇게 넣었다라고 해보자고요. 장골재를 넣으면 공극률이 줄어들죠. 실적률이 늘어나고. 맞습니까? 그럼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겠죠. 그걸 우리가 입도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적률이 낮아지고 공극률이 커지면 입도가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입도하고 입형 얘기는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미음의 공기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에이제나 감수제에 의하여 발생된 콘크리트 중의 공기는 볼 베어링 작용에 의하여 시공 연도를 개선한다. 아까 에이제를 넣으면 미세한 공기구멍이 생긴다라고 했죠. 미세한 공기구멍이고 빈틈이잖아요. 그게 볼 베어링 작용에서 콘크리트가 잘 비벼진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게 시공 연도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질문의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시공 연도는 감소한다. 여기 좀 볼래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죠. 응결도 경화도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 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시공 연도는
증가하겠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습도. 습도가 높을수록 시공연도는 증가한다. 습도라는 게 뭐예요? 습기죠. 여기 좀 볼래요? 밀가루 원적에 물이 많아. 그럼 잘 휘벼지잖아.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시공연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습도가 낮아지면 시공연도는 감소하겠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콘크리트의 성질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플라스티시티, 컨시스턴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한번 여유될 때 보는 거. 그 아래 심화학습에 보면 블리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지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있어서 물이나 미세한 물질 등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블리딩이 크면 이어치기 시 접착 강도와 내구성, 순율성 등이 저하되고 투수성, 투기성의 증가와 중성화가 촉진되며 골재 입자나 수평 철근 아래 수막을 만들어 철근과의 부착을 감소시킨다. 또한 블리딩 속도보다 표면 수분의 증발 속도가 빠르면 건조 수축이 발생한다. 그런가 보다. 이제 그 아래 원인과 방지책이 있죠. 볼 거야. 원인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클수록,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크다는 얘기 그만큼 빈틈이 많다는 거죠. 그럼 블리딩이 많아진다 이거지. 반죽줄기가 클 경우, 반죽줄기가 크다는 얘기가 뭐예요? 물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물 시멘트 비가 큰 경우 똑같은 얘기인 거야. 분말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분말도가 낮다는 게 뭐예요? 시멘트 입자가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 수량, 다진 부재의 단면 치수 등이 클 경우, 방지 대책은 슬럼프 값을 적게 해라.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라. 골재적 유해물질 적게 되고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다 설명된 내용인 거고요. 그러면 블리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세석 콘크리트는 그럼 세석을 썼다는 거잖아. 인공 골재를. 그죠?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블리딩이 크고 그만큼 빈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블리딩이 크다. 현상이 크다. 그 옆에 레이턴스요. 아까 레이턴스는 블리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콘크리트의 불순물이 같이 끌고 올라와서 표면에 어설프게 굳어버린 게 레이턴스라고 했었어요. 블리딩에 의해서 부상한 미린물이 그 후 콘크리트 표면에 얇은 피막으로 되어 침적하는 것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후 수분의 상승에 따라 표면에 나온 미세한 물질이다. 콘크리트 시공 이응기에서 있어서 취약 부분이 되므로 계속해서 시공할 때는 레이턴스를 제거하는 시행해야 된다. 아까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 또 콘크리트를 내면 레이턴스를 싹 걷어내고 시멘트 풀 뿌리고, 시멘트 풀이 시멘트하고 물 섞은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제가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3번에 크리프 현상이, 아까 크리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마이크에 하중을 가하면 힘을 가한 만큼 변형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하중을 증가하지 않아도 계속 변형이 생기는 거야. 한마디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면 크리프가 잘 생긴다 그랬죠. 맞아요?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가 노란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럼 콘크리트 강도가 크면 크리프가 작아지죠. 파란 거면 되는 거죠. 파란색 돌리는 거 이 파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프 현상 봅니다. 콘크리트에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하중이 증가 없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크리프 현상 증가 원인. 증가 원인은 뭐야? 증가한다는 게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보자고요. 초기 재령 시, 적재 하중이 클 때, 물시멘트비가 클 때, 부재의 단면 치수가 작을 때. 단면 치수가 작다는 얘기는 여기 좀 볼래요? 콘크리트 굵기가 작다는 거잖아. 작은 강도가 약해질 거 아니야. 넓은 거보다. 그죠? 그 다음에 부재의 건조 정도가 높을수록, 양생 보양이 나쁠수록,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콘크리트 강도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크리프가 잘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시공 일반에서 타설 이음 위치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반선이라고 하고요. 이게 기초일 거고, 이거 기둥일 거고요. 이건 보겠죠. 다 봅니다. 그죠? 이것도 뭐. 이거는 땅 속에 있으니까 지중보라고 하는 거 다 그려봤던 겁니다. 여기 좀 볼래요? 건물을 짓다 보면 한 번에 다 못 치니까 이어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철근도 이어야 되고 콘크리트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앞에서 철근 얘기할 때 응력이 적은 곳에서 이어야 된다. 내가 이런 표현했어요. 맨 처음에 하중과 응력 배울 때 내가 손가락으로 내 볼트기를 찌르면 이 볼트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티기는 게 응력이다. 안에서 버티니까 내력 이런 얘기도 한다. 내 손가락이면 힘이고 하중보다 응력이 커야 빵꾸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철근은 인장강도, 콘크리트는 압축강도잖아요. 그러면 철근은 인장력이 작은 곳에서 이어야 되고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작은 곳에서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어쨌든 한마디로 줄이면 응력이 작은 곳에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정리됐나요? 이제 그런 지식 가지고 이제 교재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타설 이응부의 위치는 구조 부재의 내력의 영향이 가장 작은 곳에 정하도록 하며 다음을 표준화한다. 곧 내력이 응력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의 수직 타설 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좀 보실래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보는 이게 축방향이죠. 항상 축방향의 직각으로 이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서까지 4등분 하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눠서 여기 양쪽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단부라고 하죠.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몇 번 하고 익숙해져요. 단부. 가운데 두 개는 중앙부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러면 항상 축방의 직각으로 인다는 얘기는 이거의 직각이면 여기죠. 여기. 맞아요? 축방의 직각으로 중앙에서 인다. 그러면 의미가 이런 거예요. 좀 더 자세히 그려보면 이렇게 이게 콘크리트 보고 이거 슬래브가 콘크리트 바닥판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보의 너비라고 하는 거고 이게 보의 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단부, 중앙부, 단부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콘크리트 한 번에 치면 좋잖아. 한 번에 못 친다는 거야. 그럼 이어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중앙에다 여기다가 거푸집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치고요. 다 굳으면 이 거푸를 띄어내고 또 콘크리트 친다는 거죠. 맞아요? 축방향의 직각으로 이어친다 이런 얘기야. 중앙에서. 그러면 보도 그렇지만 콘크리트 바닥판도 마찬가지다.
이 콘크리트 바닥판, 이 바닥판입니다. 이 바닥판인데 한 번에 다 치면 좋지만 한 번에 못 친다 그러면 나눠 넣어서 콘크리트 치고 또 떼어내고 또 치고 하겠죠. 이게 축 방향이죠. 길이 방향이. 축 방향 직각으로 친다 이런 얘기야. 항상 이음은 축 방향이 어떻게 직각으로 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질문 다시 볼까요? 기억 지원에. 바닥,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의 수직 타설 이음은 스팬의 중앙 부근의 주근과 직각 방향. 여기 좀 보실래요? 이게 본데 이 보 속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앞에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철근이 이렇게 해서 정착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축 방향이잖아. 철근 방향 이 방향이 주근. 그죠? 주근의 직각 방향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니은 지문에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 이음부는 바닥 슬래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 슬래브 보 기초 상단에 설치한다. 여기 좀 볼래요? 이게 기둥이잖아요. 맞습니까? 기둥의 축 방향이 여기죠. 항상 축 방향이 직각으로 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요 콘크리트 바닥판, 요게 곧 보 윗선이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요 슬라브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슬라브 두께가 설계 도면에 보면 이렇게 파선으로 여기 나타나요. 설계 도면에 보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요 선상이 곧 요 선상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있는다. 축방의 직각으로. 여기서 있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있는다 이런 얘기야. 또는 요 기초죠. 이 기초잖아. 기초 여기서 있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둥은 축방의 직각이니까 여기서 있는다. 기초에서도 있고 보에서 있죠. 이게 보잖아. 그게 곧 슬래브 바닥판 위죠. 이해했어요? 그게 니은 지문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면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고 여기 좀 보세요. 이 마이크를 내가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전단력이 큰 데서 이면 잘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 전단력이 적은 데서 이어야 되겠죠. 곧 응력이 적은 곳에서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서 이거는 보는 이 정중앙이 전단력이 제일 적다 이런 얘기야. 거꾸로 하면 요 단부 쪽이 여기 전단력이 제일 커요. 여기가. 그래서 중앙이 전단이 제일 적다. 여기가 전단력이 제일 적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압축력에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된다. 여기 볼래요? 나랑 호흡을 맞춰야 돼. 밑에 기초가 버팅기고 있죠. 위에서 내리 누르잖아요. 그죠? 그럼 압축력 받는 여기 다 압축력 받는 거잖아요. 그죠? 축 방향의 직각으로 있는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구 또는 홈을 주거나 적절한 강제를 배치해 보강해야 된다. 이 3번 문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콘크리트는 이음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면은 홈을 넣어서 장부를 만든다는 얘기인 건데 이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줄기초 예를 들면 시공이음이라고도 하는데 잡석이 이렇게 있어요. 잡석 밑창문도 기초판이잖아요. 공사 순서가 밑에서 위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 기초판 치고 이거 치잖아요. 기초판 칠 때 여기다가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놓고 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치는 거죠. 그래 여기 콘크리트가 이렇게 와서 연결돼야 두 개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고 이제 4번 지문이요.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 4번 지문도. 캔틀레버 보 바닥판은
이어붙지 않고, 여기서 헷갈리면 캔틀레버 캔틀레버 바닥판은 이어붙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좀 이따 그림 그려줄 거고, 아치의 시공 이음은 아치 축의 직각방이 되도록 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본은 양쪽 단부를 기둥에 꽉 붙잡고 있죠. 이게 양단 고정보라고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한쪽만 붙잡고 있는 거, 이걸 캔틀레버 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그림을 보면, 이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쪽만 잡고 있는 게 일변 고정 캔틀레버보다 한쪽만 잡고 있는 거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위에서 내리 누르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겠죠. 맞아요? 그럼 요 길이는 짧고 요 길이는 길잖아요. 위에가 인장력 받는다는 거지. 상부가 반 나눠서 위에 인장력 받으니까, 인장력이 강한 게 철근이니까 이렇게 갈고리 두고 이렇게 해서 기둥에다 정착을 하죠. 맞습니까? 이 캔틀레버 본데, 이 캔틀레버 보는 절대 콘크리트 치고 또 치고 이렇게 끊어서 치면 안 된다. 시험 문제 답이로 많이 됐다. 그러면 이제 캔틀레버 보드로 치면 캔틀레버 바닥판, 내가 이런 그림 그렸었어요. 현관문, 발코니 이런 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이게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위에 툭 튀어서 비 맞지 말라고. 이게 한쪽만 붙잡고 있어요. 이게 캔틸레버 바닥판. 이것도 콘크리트를 한 번에 쳐야지, 이렇게 절대 이어서 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바닥판을 이어 치면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캔틀레버 보, 그 다음에 바닥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쉼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캔틀레버 보나 캔틀레버 바닥판은 이어붙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혹시나 하다가 이 바닥판이 이어붙지 않는다, 답을, 오답을 찾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아치 시공임, 아치 축의 직각으로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치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었고, 원래 아치는 조족조에서 아치라는 걸 쓰는 거죠. 조족조는 계구부가 창이나 뭐이죠. 모든 계급은 아치로 쓰는 게 원칙이다. 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죠? 근데 요 머릿돌을 얘기를 들으면,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 여기에 옆으로 이렇게 힘을 전달해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는 버팅기, 위에서 내리니까 압축력이 작용해야죠. 원래 이후에 인장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다 그린 걸 설명했던 거야. 근데 이 콘크리트도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아치로. 근데 아치축이라는 게 이게 아치축이잖아. 맞아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했죠. 항상 축 방향의 직각으로 있는다. 이 기둥도 그렇고, 보도 그랬잖아요. 그죠? 축 방향의 직각으로. 그럼 이게 축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일 수도 있겠죠. 축방이 직각으로 있는다. 이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부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이치와 구조는 지켜야 한다.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은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에서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으로 준수한다.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질문이요. 바닥 틀의 시공 이음은 슬래브 또는 경관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이미 앞에 다 나온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좀 볼래요? 슬래브라는 게 이 콘크리트 바닥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슬래브잖아.
축방이 직각으로 이어치기로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보도, 이게 본데, 여기에 축방이 직각으로 하죠. 여기도 만약 이어친다 그러면 여기서 이어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축방이 직각으로 중앙에서. 왜 중앙에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중앙부가 어떻게 해요? 응력이 제일 적은 거죠. 전단력이 제일 적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만 보가 그 경관 중앙에서 경관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 폭이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보의 시공임을 설치하고 시공임 동안에 인장 절구를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해 보강해야 된다. 여기 좀 볼래요? 길게 표현했지만 이 얘기다. 여기 좀 보세요. 이미 우리가 다 봤던 그림인 거예요. 이게 기둥이고요. 이것도 기둥이죠.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요거는 큰 보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을 잡으면 이거 다 큰 보입니다. 근데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보도 있죠. 요 보를 갖다 우리가 작은 보라고 하죠. 그래서 설계도면은 이 큰 보를 영어로 가더라고 해서 G자서 G1, G2 이렇게 남발로 매기죠. 이건 작은 보는 영어로 B미의 약자를 써서 B자를 써 B1, B2 이렇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조금 전에 보는 중앙에서 수직으로 이었죠. 맞아요. 축방이 직각으로. 근데 여기 이게 보잖아요. 이어치면 이거와 이거 중앙 여기서 이어치면 이게 작은 보가 오는데 여기서 이어치면 끊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지. 이 작은 보의 너비. 우리 보의 너비가 이거잖아요. 그죠? 작은 보의 너비가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작은 보 너비의 2배, 1배, 2배 가서 여기서 콘크리트를 이어쳐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쪽으로 2배 가도 관계없는 겁니다. 뭔 소리 되죠? 이쪽으로 2배 가든 이쪽으로 가든 2배 이어쳐야 된다. 그 짐은 다시 볼 겁니다. 두째 줄에 6번 두째 줄에 보가 그 경관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 폭이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시공임을 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큰 보밖에 없다 그러면 중앙에서 수직으로 이으면 되는 거야. 근데 작은 보가 오더라 그러면 여기서 작은 보가 오면 끊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이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작은 보 너비의 몇 배? 2배 떨어진 곳에서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죠? 그 다음에 7번 지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벽은 문틀, 끊기 좋고 이음자리 마기를 떼어내기 쉬운 곳에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한다. 여기다 넣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콘크리트 옹벽이 이렇게 있다. 이 콘크리트 벽이면 지하실 같은 경우에 채광 통풍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유리창을 만들어 둘 거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 눈빛이네. 이건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좀 복잡하게 그려야 이해한다 이런 거죠. 자세히 그려달라 이거죠. 자, 이게 기둥입니다. 이것도 기둥이죠. 여기 지반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기둥 밑에 기초판이 이렇게 기초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보죠. 이 기둥과 기둥을 잡으면 이게 보다 이거지. 1, 2층 보.
지반선 밑에 있으니까 지중보죠. 맞습니까? 이 콘크리트 바닥이 지하층에도 이렇게 있을 거다. 요거 지하층 위에 1층이면 1층 바닥도 이렇게 콘크리트가 바닥판이 있겠죠. 다 그림 그려봤던 거야. 그러면 지하실 안에도 채광 통풍을 시켜야 된다. 여기 유리창을 이렇게 만들어 둔다 이런 얘기죠. 좀 더 예를 들면 이게 지하층입니다. 여기는 1층이에요. 지반선이 이렇게 있으면 지하실 밖에 있는 게 지하실 들어오면 안 되니까 콘크리트 옹벽을 친다 이런 얘기죠. 이 콘크리트 바닥도 있을 거고요. 맞나요? 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지하실 채광 통풍시려면 여기 땅을 파서 콘크리트 이렇게 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땅 파서. 지반선은 여기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 유리창을 이렇게 만들어줘. 창을 만들어줘요. 태양이 뜨면 태양빛이 실내에 들어오겠죠. 창문 열면 환기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규 시간에 2차 과목 관계법규 보면 이런 거 눈빛이 꼭 처음 본다는 눈빛을 보여줘서 내가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고 이건 벽이고 천장입니다. 이런 걸 일소점 투시도라 그래요. 모든 게 이 한 점에 다 만나요. 실내 투시도고. 예를 들어 여기 창이 이렇게 있다. 최강 면적. 최강 면적 유리창 면적을 얘기합니다. 이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이 유리창 면적이 바닥 면적이 10분의 1이 안 된다 그러면 사용 승인을 안 내줘요. 혹시 나이 드신 분은 옛날엔 준공검사라는 명칭이 사용 승인으로 바뀌었어요. 바닥, 그 다음에 환기. 창문에서 환기되잖아요. 근데 이 창문을 열 때 반만 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기 면적은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지하실 채광 통풍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거 콘크리트에다가 이 콘크리트 한 번에 못 치고 이어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데다 이어 친다는 거지. 여기서. 그래 거푸집을 잘 띄어낼 거 아니야. 또는 여기서 콘크리트를 이어 친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거푸집을 잘 띄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 짐을 다시 볼 거야. 동그라미 7번입니다. 벽은 문틀, 여기서 벽은 옹벽, 콘크리트 옹벽을 얘기하는 거죠. 문틀, 끊기 좋고 이음자리 마기를 떼어내기 쉬운 곳에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한다. 이 얘기다. 그 다음에 8번 지문이야. 콘크리트 타설 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에 일체에 들어간다.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타설 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수분시킨다. 수분한다는 얘기는 건조 수축을 방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야. 여기 먼저 올래요. 나중에 한꺼번에 배울 거야. 보양. 보양을 다른 말로 양생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양생. 우리 몸이 약하면 보양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보양한다. 곧 콘크리트를 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분 보양, 증기 보양, 피막 보양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 일단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9번인가요? 8번 이 된 거고 10번 질문이죠. 타설 이음부의 일치성 확보는 또는 수밀성 확보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정하여 책임자의 검토 및 후의 담당에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중요치 않아 이것도 11번 처음이니까 내가 지금 한번 같이 봐준 거 좀 이따가 내가 다시 체크해 줄 거야. 중요한 것만. 다음번에는 내가 중요치 않은 건 보지도 않을 거고요. 11번 봅니다.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서는 시공 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 위치로부터 위로 0.6m, 간조 위치로부터는 아래로 0.6m 사이 부분을 피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만조가 뭐고 간조가 뭔지는 알죠?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중요치 않다.
그 아래 다 중요치 않아. 이제 그 전 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체크할 겁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억 있다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체크하든 동그라미든 기억, 니은,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6번에 그 아까 작은 번 2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나머지는 중요치 않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121페이지입니다. 진동기 다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죠. 힘드나요? 네.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처음에 어려워합니다. 4년 동안 배우는데 설계는 5년 배우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쉽게 접근시켜 주느냐가 중요한 거야. 정말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애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말로 하고 넘어가면 뒤돌아서면 그때 나를 잊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니까 늦더라도. 그래서 이 과정이 한번 다 끝나고 나면 물론 잊혀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한번 이해했다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보면 바로 기억나고. 예를 들어 이 책 한 권 보는데 예를 들어 한 달 걸렸다. 그럼 다음에 보면 한 20일이면 봐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일주면 봐지는 거고. 그래서 첫째는 이해고 두 번째 반복이다. 합격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이 중에는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 좀 더 알고 누군 덜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구분할 줄 아는 게 시험에 합격하는데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모르는 거 다시 반복해보면 자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과정이 딱 2개월 만에 되면 과정이 다 2개월로 끝날 건데 2개월에 갈 수 없잖아. 죽어라고 해도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술도 오래돼야 깊은 맛이 있고 음식도 그잖아요. 오래 묵은 장에 해야 깊은 맛이 있듯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숙성된다는 얘기고 반복한다는 거야. 그때는 내가 딱 보니까 저게 하나만 아는데 그게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 이게 다 연관된다. 내가 아까 노란 건 다 노랗고 파란 건 다 파랗다. 이런 얘기가 숙성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더불어 얘기하면 내가 한 번 동안은 계속 이렇게 보는 거야. 재미없는 영화인데 내가 앞에 본다. 아, 그렇겠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 별표 치려면 별표 치고 밑줄 그리면 밑줄 그고 이거 딱 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아는 거 밑줄 치고 쓸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연필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볼펜. 나중에 세 번째는 칼라펜 해. 나중에 이 책 한 권이 칼라펜만 몇 개 보면 막말로 한 10분 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재수할 때 경복학원에서 수학 선생님 등치도 크고 배 나오는데 정말 수학 배운 지 끝내줬던 선생님. 하나도 안 놓치려고 막 적다 보니까 집에 가면 10%에서 15%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 보는 거야. 잘 듣는 거고. 이거 되고 나서는 이제 메모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다짐이라는 게 바로 콘크리트 다짐이라는 거야. 콘크리트 다짐에 보면 손다짐이 있고 진동 다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진동 다짐을 기계 다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 다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거푸집을 치고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겁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 다음에 이런 모퉁이 같은 데가 콘크리트가 잘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 강도가 약해질 거라는 게 모서리가. 그러면 손다짐,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쑤셔 넣으면 이게 채워질 거다 이런 얘기지.
이게 손다짐이에요. 아주 옛날에 쓰면 이건 거의 안 씁니다. 요즘에 이거 쓴다는 거죠. 그럼 진동다짐이 기기다짐인데 바이브레터라 그럽니다.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를 흔들면 드르륵 흔들어주면 이런 틈새가 채워진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집어넣고 옛날에는 30초에서 40초를 흔들었어요. 그러면 재료 분리가 생겨.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요즘은 초로 따지면 약 5초에서 15초 정도 흔들어주는데 현장에 바이브레터 넣고 1초, 2초 안 잽니다. 콘크리트 안에다가 바이브레터를 10cm 정도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딱 콘크리트 표면을 봐요. 표면에 물기가 쫙 스며 나올 때쯤 되면 제대로 흔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또 옆에다 또 갖다 꽂겠죠. 이 간격이 50에서 한 60cm 정도 간격으로 해서 넣는 거야. 근데 수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빼는 거야. 확 빼면 안에 콘크리트 안에 구멍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거 내가 50에 6cm 간격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흔든 데다 또 흔들어봐. 그럼 뭐 되죠? 몇 대입니까? 재료 분리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거푸집에 대고 흔들어도 안 돼요. 철근에 대고 흔들어도 안 돼, 이 바이브레터를. 그럼 부착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철근에 대고 흔들어버리면. 이해하나요? 이런 것들이 진동 다짐이라는 거다. 이제 개념이 있었으면 교재로 갈 겁니다. 진동기 다짐이요. 1번, 진동기는 거푸집 및 철근에 직접 맞닿지 않게 한다. 이해될 거야. 두 번째,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얇은 벽 등 내부 진동기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는 거푸집 진동을 사용해도 좋다. 거푸집 진동, 거푸집을 대고 흔드는 경우 있다는 거죠. 얇은 경우에는. 중요치 않은 질문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직으로 놓고 콘크리트 구멍이 나지 않도록 서서히 뺀다. 네 번째,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사용은 당연한 얘기인 거죠. 굳은 데다 흔들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5번, 진동 다지기를 할 때는 내부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m 정도 찔러 넣는다. 진동기를 할 때는 이라는 게 뭐예요? 사용할 때는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쓴 책은 아닙니다. 타이틀인데 송승길 앞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내부 진동기를 하층 콘크리트 속으로 0.1m 정도 찔러 넣는다. 이게 뭐예요? 10cm죠. 센치로 하면. 그죠? 그 다음에 6번, 내부 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연직이 수직입니다. 수직선을 우리 연직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지름 이하로서 일정 간격으로 한다. 삽입 간격은 일반적으로 0.5m. 이게 센치라면 50cm죠. 약 50에서 60cm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러고. 7번에 한 개수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을 영어로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한다 그랬죠.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 그런가 보다. 그 아래 모습은 있고 이제 보양 또는 양생.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